안녕하십니까. PTC 코리아 조진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를 사용한 다이렉트 모델링 세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를 이용한 다이렉트 모델링 세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금일 세션에서는 과거 코크리에이터로 불렸던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의 지오메트리, 즉 형상 생성 기능 및 수정 기능, 부품들의 위치 변경 및 형상 단순화 기능에 대해 시연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에 대한 기본 소개와 함께 시연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를 활용하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는 이전에 코크리에이트라는 제품으로 하이텍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CAD 제품입니다. 초기에는 HB 내부 설계자를 위한 디자인 툴로 개발되어 발전되어 오다가 2007년 PTC에 인수되었습니다. 솔리드 모델링 기반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컨스트럭티브 솔리드 지오메트리 기술인 CSG와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 기술인 B랩이 있습니다. CSG의 경우 형상을 만들어 붙이거나 공통 형상을 따내거나 하는 형태로 솔리드 형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와 달리 B랩의 경우는 면의 집합과 면을 둘러싼 선의 정보 등을 토대로 솔리드 형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파라메트릭 방식과 다이렉트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메트릭의 경우 마스터는 이력트리입니다. 파라메트릭의 경우 상하 연관관계를 통해 부품 및 어셈블리가 구성이 됩니다. 또한 체계적인 모델링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피처의 설계 의도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이렉트 방식의 마스터는 지오메트리, 즉 형상입니다. 다이렉트는 상하 연관관계가 없으며 부품, 어셈블리도 연관관계 없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모델링 환경으로 형상을 선택해서 직접 편집할 수 있으며 파라메트릭 접근법과 달리 필요에 따라 설계 의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파라메트릭의 경우 모자 관계 및 상호 연관 관계를 통해 설계 자동화 및 템플릿 제품을 생성하기가 용이합니다. 반면 다이렉트 모델링은 직관적인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어떤 CAD 데이터든 읽어들여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수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메트릭의 경우 매개 변수와 피처의 사용으로 형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복잡한 엔지니어링 제품을 가진 기업의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다이렉트의 경우 부품이든 어셈블리든 형상을 직접 핸들링하여 수정하기 때문에 복잡한 대형 어셈블리를 작업하는 기업의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자, 그럼 파라메트릭과 다이렉트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동화 및 템플릿 생성이 쉬운 파라메트릭이냐, 쉽게 수정 편집이 가능한 다이렉트냐. 앞서 설명드린 대로 파라메트릭과 다이렉트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과 설계 방법, 업무 프로세스 등에 따라 여러분들께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PTC는 파라메트릭과 다이렉트 접근 방식을 모두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자, 그럼 다이렉트 모델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렉트 모델링은 제품 이력에 상관없이 쉽게 형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CAD 데이터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수정 편집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다이렉트 모델링은 어떤 형상이든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의 경우 라운드나 못다기 등을 인식하여 작업할 수 있으며 피처 이력이 없는 형상을 수정하기 위한 많은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다이렉트 모델링은 기본 개념을 뛰어넘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품 생성을 위해 불필요한 형상은 잘라버리고 두 개의 제품으로 하나의 부품을 다시 나누고 나누어진 부품을 다시 붙여서
원하는 제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쉽게 어셈블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 관계없이 부품 및 어셈블리가 구성되기 때문에 구조 변경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품 어셈블리 상관없이 일괄 선택하여 부품이나 어셈블리를 동시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이렉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데모 시연을 통해 다이렉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핸스드 리얼리즘을 켜서 좀 더 보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면의 반사나 부품의 의명 등이 보다 잘 표현됩니다. 마우스를 이동하면 점, 모서리, 면이 하이라이트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모서리의 길이도 표시가 됩니다. 이쪽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작업할 수 있는 메뉴가 오른쪽에 미니 툴바로 나타납니다. 못따기를 선택하고 값을 입력합니다. 나머지 3개의 동일한 홀 모서리에 같은 크기의 못따기를 하고 명령을 종료합니다. 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사용하여 3개의 면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화살표 방향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형상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앞뒤로 움직임에 따라 아래 작은 서피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 점을 선택하면 원하는 변이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3개의 면에다가 위에 있는 원 기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미니 툴바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동한 면 추가라는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원기둥 옆면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같은 방법으로 드래그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선택했던 3개의 면과 원기둥이 같은 변이값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파란 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붉은 화살표와 녹색 화살표가 활성화되는데 붉은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부품의 오른쪽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녹색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왼쪽 상측면을 선택을 합니다. 실제 이동할 거리라든가 제품의 사이즈를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으로 변경하여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선택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뷰를 이동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배치를 합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형상을 선택하면 선택된 형상이 녹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고 미니 툴바가 나타납니다. 역시 이동 메뉴를 선택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좌측 방향으로 이동할 방향의 기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드래그해서 이동할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Y방향 화살표를 선택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동할 기준으로 홀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홀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각도를 변경해서 원하는 형상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처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형상에서 옆면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탭키를 누릅니다. 모든 면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처를 선택하고 하이라이트가 되면 내측에 있는 면도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선택이 완료되면 마찬가지로 작업할 수 있는 미니 툴바가 나타납니다. 이동할 기준을 선택을 하고 이전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원하는 위치로 피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피처의 원 중심을 선택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에서 홀을 선택을 하면 축 방향으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회전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도로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변경된 피처 형상의 윗면을 선택을 하고 늘리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피처의 높이도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면을 바닥면으로 해서 높이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피처에 원하는 높이대로 변경을 했고요. 이 변경된 내용은 언두 리두 기능을 통해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형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박스를 통해서 이동한 형상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모든 형상이 동시에 하나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오른쪽 면에 새로운 형상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면을 선택하고 앵귤러 풀 페이스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각도의 기준을 선택을 하고 녹색 다이아몬드를 선택해서 각도 기준축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옵셋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가 되면 면을 드래그해서 각도를 설정합니다. 메뉴를 종료하지 않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미니 툴바의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추가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새로운 형상을 추가를 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스텝으로 두 가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형상에 스케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에 스케치를 하고 일부 형상을 제거해 보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메뉴를 사용하겠습니다. 메뉴 데모를 위해 상단에 대칭 메뉴를 따로 빼놓았습니다만은 오른쪽 메뉴바에서 해당 기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될 왼쪽 모서리와 오른쪽 모서리를 선택해서 스케치 대칭의 기준선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호 생성 메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대칭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대칭 기준선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칭으로 스케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렇게 밴딩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아래 모서리로 이동을 해서 대칭 기준선과 아래 모서리의 교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우스 클릭을 하지 않고 현재에서 교점을 중심선 기준으로 3만큼 떨어뜨리도록 해서 스케칭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 완료되면 페루프를 만들어서 스케치를 종료를 합니다. 스케치가 잘 보이지 않으면 뷰 조정을 통해서 스케치 형상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선택을 통해 스케치된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밀고 당겨서 형상을 추가하거나 형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라운드,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에서는 블렌드라고 하는데 라운드를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상측 커팅 슬롯에 있는 보스를 전면에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탭키를 이용하여 형상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미니 툴바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포지션 메뉴를 선택을 해서 이 보스 형상을 앞으로 쭉 뽑아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점으로 라운드를 선택을 해서 이동 기준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각도를 주고 피처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준면을 변경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마이너스 Y 방향으로의 피처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처 복사가 완료되면 구조창을 열어서 피처가 별도의 바디, 별도의 부품으로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피처를 선택을 하고 미니 툴바에서 붙이기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복사했던 피처는 하나의 바디가 되고 가운데 홀도 원본과 똑같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홀을 선택해서 피처의 각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피처를 선택하고 각도를 정해서 90도만큼 회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형상이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라운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이전에 주었던 모서리와 동일한 크기의 라운드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에서 크리오 엘리먼트 프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데이터 변환 없이 크리오 엘리먼트 프로의 데이터를 직접 가져올 것입니다. 먼저 파일 메뉴에서 로드를 선택을 하고 파일 타입에서 크리오 엘리먼트 프로, 즉 프로1을 선택을 하고 어셈블리를 오픈합니다.
크리오 엘리먼트 프로 파일이 제대로 임포트 되었는지 상태창이 뜹니다. 구조창에서 어떠한 부품들, 어떤 컴포넌트들이 임포트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보시면 몇몇 부품들은 공유된 형태로 제품 구조에 있습니다. 이는 크리오 엘리먼트 프로에서 반복 사용된 부품입니다. 빔의 한쪽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선택면을 이동합니다. 하나의 부품만 변경하더라도 빔 부품들이 모두 공유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품들도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는 크리오 엘리먼트 프로에서 적용된 부품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만일 이 부품들을 다르게 사용하고 싶다면 오른쪽 어셈블리 메뉴에서 공유 해제를 선택을 해서 독립적인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녹색 빔을 선택을 하고 공유 해제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된 부품만 같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조 창에서도 별도의 부품으로 공유 해제한 제품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 빔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크기로 조정을 합니다. 300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랫면에 있는 연결 보강 리브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품을 선택을 하고 공유 복사를 선택을 하고 이동시켜서 리브를 추가합니다. 이 다른 면에도 같은 방식으로 리브를 추가를 합니다. 공유 복사를 선택해서 부품을 추가했기 때문에 모델 구조창에도 공유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6개의 보강 리브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품들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동할 부품이랑 형상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이동할 기준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형상을 드래그해서 이동을 합니다. 단일 부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택된 형상이나 부품이 동일하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품 모드, 어셈블리 모드와 같이 그런 모드의 변화는 없이 부품과 형상을 같이 선택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이동하거나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품의 형상을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쉽게 형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형상들은 서로의 거리값이나 두께 이런 것으로 치수 정보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선택된 형상에 따라서 연관관계가 정의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박스로 형상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선택된 형상을 조정해서 형상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선택된 부분은 변경되지 않고 선택되지 않은 형상들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든 부품들을 반대편에 동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란 빔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들을 미러 하겠습니다. 노란 빔을 구조창에서 숨겨두고 전체 부품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전체 부품 선택이 되면 미러 기준점을 위해 다시 노란 빔을 나타내도록 하고 노란 빔의 중심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이 완료가 되면 방향을 선택하고 완료를 하면 반대편에 있던 모든 부품들이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된 부품들과 노란 빔의 우측을 포함을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원하는 길이만큼 노란 빔을 변경을 하면 선택된 부품들도 같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부품 위치 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껏 형상을 변경하고 이동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설계자들이라면 부품 형상이 아닌 부품의 조립에 대한 방법이 궁금하시게 될 겁니다. 이 데모에서는 홀에 부품을 삽입하거나 면을 맞춘다든가 부품 조립에 관련된 위치 설정과 부품들 간의 간섭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형상을 변경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데모를 위해 슈퍼차저라고 하는 데이터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오픈되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핸스드 리얼리즘을 켜서 작업 환경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창을 보면 두 개의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메뉴 폴더와 슈퍼차저 어셈블리입니다. 슈퍼차저를 선택을 하고 미니 툴바에서 포지션 명령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면을 선택을 하고 마이너스 Y 방향, 즉 아랫방향으로 드래그합니다. 치수를 이용해 배치를 할 수도 있지만 Shift 키를 눌러서 면 맞춤만 면을 선택을 하면 해당 어셈블리가 Y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부품을 이동하고 실제 이 부분에 간섭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 폴더 부품면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면 클립 정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선택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간섭 부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플리와 이 메뉴 폴더 바의 그 간섭량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만큼이 확인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간섭량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섭 확인이 되면 이제 간섭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 샤프트 가이드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창에서
이 메뉴 폴더 전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수정하기로 한 파란색 샤프트 이외의 다른 부품들도 숨깁니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 뷰 방향을 변경을 하고 샤프트 가이드의 오른쪽 형상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이 완료되면 미니 툴바에서 이동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추가 옵션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품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요 리브 형상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추가 옵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리브 형상을 추가 옵션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이 완료가 되면 이 부분이 간섭부였기 때문에 각도 변경을 위해서 풀리의 모서리, 그러니까 원형으로 된 원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변경 각도를 입력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하면서 부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이 완료가 되면 언두 리드 기능을 통해서 변경 전후의 형상을 확인하고 다른 부품들을 다시 언하이드 시킵니다. 부품이 나타나면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샤프트 가이드, 우리가 수정한 샤프트 가이드의 위치는 변경되었지만 다른 부품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창에서 구조창 업데이트를 눌러 드라이브 샤프트가 제대로 위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품 위치 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해석을 위해 해당 부품을 단순화해야 하는 경우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에서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이 있습니다. 금형 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 부품의 구조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열 해석을 위해서는 설계 데이터에서 제거하거나 변경해야 할 형상이 있습니다.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에는 모델 단순화를 위한 두 가지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하나는 부분 단순화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 다른 하나는 데모 마지막에 보여드릴 전체 단순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그 단순화 작업에 앞서 단순화 작업을 하기 위한 모듈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모듈의 어드밴스 디자인에서 단순화를 체크를 합니다. 단순화 모듈의 설정은 시작 시퀀스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실제 나중에 보여드릴 단순화에 대한 기능이 올라오게 될 거고요. 자,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포켓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켓 단순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요 포켓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모델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해서 면을 선택을 해서 위쪽까지 이동을 시켜서 형상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기능이 가장 쉽고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두를 선택을 해서 이전 형상으로 복귀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면을 선택하고 탭키를 누르면 피처 포켓이 하이라이트 됩니다.
자, 그러면 포켓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미니 툴바에서 면 자르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게 되면 포켓 전체가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전에 지금 막 작업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다른 포켓에서 동일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면을 선택을 하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 많은 형상을 포함한 포켓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면 자르기를 선택을 하면 전체 포켓이 삭제가 됩니다. 비록 피처를 선택해서 단순화하는 방법이지만 피처에 많은 형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쉽고 빠르게 단순화 작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언두를 해서 원래 형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측면이 아닌 내측면으로 가서 보스들은 어떻게 보스나 리브에 대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을 선택을 해서 탭키를 눌러 전체 혹은 리브 피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보스도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리브들이 있는데요. 자, 면을 선택을 해서 탭키를 눌러 리브 탭키를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리브 세트가 선택이 되고요. 이 리브 세트에 대해서 잘라내기를 할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처를 선택해서 형상을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피처를 선택을 해서 탭키를 이용해서 형상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는 윈도우 박스를 이용해서 단순화하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면에 대한 작업을 할 건데요. 처음에 저희가 포켓을 삭제했던 그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뷰를 조정을 하고 윈도우 드로우 박스를 이용을 해서 이 형상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전에 크리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었던 선택해서 드래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부품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해서 보면 아까 선택했던 보스들까지도 같이 이동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6키를 사용을 하면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제품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부분, 하이드된 부분들도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을 해서 변경을 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윈도우 박스를 이용한 단순화 기능, 그 다음에 피처 선택을 이용한 단순화 기능 등을 이용해서 제품을 단순화하는 기능을 마치도록 하고요. 단순화 모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화 모듈 기능을 통해 형상을 변경하기 전에 원본 형상을 두고 복사본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복사본도 여기 보시면 쉽게 만들어서 쭉 드래그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조창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다른 부품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메뉴 하단에 단순화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화 메뉴 작업 위에 단순화 생성을 선택을 하고 이 복사한 부품을 단순화 작업의 대상으로 선택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 부품에 대해서, 아랫 부품에 대해서 단순화 작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화 메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구조를 단순화할 수도 있고 제품을 머지를 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형상 기능, 지오메트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합니다. 메뉴에서 보시듯이 블렌드, 즉 라운드죠. 블렌드를 제거하거나 포켓, 보스, 리브, 슬롯 등 많은 피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제거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최대 라운드 값은 5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를 통해 제품 전체에 5 이하의 라운드를 가진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부품에 대해 단순화 작업이 필요한 피처 형상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포켓을 선택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델 전체에 포켓 형상으로 만들어진 형상들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번엔 슬롯을 선택해 봅니다. 자, 슬롯을 선택을 하면 슬롯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처들이 역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보스나 리브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형상을 확인을 합니다. 이 데모에서는 포켓과 슬롯만 선택을 하고 단순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켓과 슬롯을 선택을 하고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실행 메뉴를 눌러서 단순화 작업을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완료된 형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내측을 파서 외곽 형상과 동일한 두께의 부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단순화 작업을 통해서 해석을 위해 필요한 부품을 만들 수도 있고 제품 개략적인 형상을 외주 협력업체와 공유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순화 작업에 대한 내용을 마치면서 크리오 엘리먼트 다이렉트 모델링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